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향 저유소 탱크에 불이 붙어 폭발하기 전까지 18분 동안 이를 알아챈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유소는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불 시엔 사실상 방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불길이 내부로 타들어가는 걸 막는 시설도 없는 등 방화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북한 핵 사찰단 구성과 대상도 관심사입니다. 난폭 운전을 하다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이고 철로 한가운데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무면허에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예술인 병역 특례 요원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대회가 버젓이 목록에 올라가 있거나 선발된 후 의무사항인 봉사활동 실적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수감 기간 동안 100번 이상 교정 공무원과 면담을 신청해 진료와 식사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불이 붙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지고 불씨가 번져 탱크가 폭발하기까지 18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근무자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풍등이 떨어진 걸 보고 그냥 온 스리랑카인도 잘못했지만 저유소 관계자들은 과실이 없는 건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 저유소에 기름 탱크가 폭발하기 전까지 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 A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시설의 잔디밭에 떨어져 화재가 시작된 뒤 탱크로 옮겨부터 폭발하기까지 18분이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잔디밭이 타들어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지고 폭발까지 18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대한송유관공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없었던 것도 화재를 미리 잡지 못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비리 물려서 인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주변에는 화재 방지 센서 같은 것 자체는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스리랑카인 A씨가 인근 초등학교의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 차원에서 다시 날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송유관공사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근무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풍등 하나에 300원. 그런데 휘발유 260만 리터가 탔고 휘발유 탱크도 폭발했죠. 탱크 시설 가격을 빼고 타버린 기름값만 단순 계산해봐도 최소 4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풍등의 작은 불씨가 탱크로 들어가 이 엄청난 사고가 난 듯한데 탱크를 막는 차단막도 없었던 걸까요? 불씨가 어떻게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유소 근처 잔디밭으로 떨어지는 풍등. 고체 연료로 타던 풍등의 불씨가 잔디로 옮아붙습니다. 불은 탱크의 기름 증기를 밖으로 빼내주는 유증 환기구 밑으로 이어지고 유증기와 만나 결국 폭발합니다. 유증 환기구는 구리 재질로 만들어진 인화 방지망이 있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풍등의 불씨가 이 과정을 거쳐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증 환기구를 통해서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하여 10시 54분경 탱크에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풍등 불씨가 원인이라고 단정 지으려면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풍등이 범인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한 판단이라고. 불타버린 휘발유값만 최소 40억 원. 300원짜리 풍등이 일으킨 피해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건 불씨가 들어갔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바로 폭발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기름 탱크의 유증기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만 있었더라도 불씨가 바로 꺼졌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는 있는 이 장치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엔 14개 저장소에 약 7,730만 리터의 석유류가 저장돼 있습니다. 당연히 경계는 철저합니다. 국가 기반 시설로 지정된 국내 저유소들은 이렇게 철조망을 치는 등 외부의 침입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하늘을 통해 날아온 풍등 앞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증기 회수 장치가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유증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애당초 잔디에 난 불이 저장소로 올마붙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이에 대해 송유관공사 측은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가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7곳의 다른 저유소 역시 회수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펜스가 되어 있고 안전 표지판이 다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실익이 없는 거죠.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일본의 경우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가 법으로 규정돼 있었고 石油コンビナート等災害防止法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設置しないとですね、そのタンク自体の設置許可っていうのがおりませんので、미국의 한 대형 석유 회사가 4달 만에 초기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했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국내 저유소 화재 예방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송유관공사의 안일한 인식에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렸다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버린 스리랑카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일단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는데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냥 일반 실화로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실화와 실화는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선 풍등을 날리는 행위 자체는 소방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풍등을 날렸다면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이보다 더 위중한 것으로 봤습니다.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중대하다며 형법상 중실화죄를 적용한 겁니다. 실제 일반 실화죄는 벌금형에만 처해져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경찰은 금고형도 가능한 중실화죄를 적용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풍등을 쫓아 달려가는 등 A씨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하지만 A씨가 풍등이 떨어지거나 불이 붙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중실화죄로 처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풍등을 날린 것인데다 날리는 시점에 화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등을 날린 시점에 풍등이 저유소 탱크로 갈 것이라는 것을 과연 예측할 수 있었을까 하는 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A씨는 최소 실화죄로 인한 벌금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과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인 어제 서울에서 수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평양 서울 방문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보다 고위 레벨의 실무 그룹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브의 카운터파트가 최선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가 기자들에게 어젯밤 내 카운터파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자고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고 날짜와 장소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한 성김 대사와는 달리 비건 특별대표는 북핵 협상엔 사실상 신인입니다. 실무 접촉의 주요 이슈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미국은 사찰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협상 장소로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꺼리는 상황. 일단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조율할 가능성이 커 외교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풍계리에 보낼 사찰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사찰단이 어디까지 검증할지가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의 핵심 의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평화적 용도로 핵시설을 사용했는지 감시하는 곳이라서 핵무기와는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따로 사찰단을 꾸려야 한다는 얘기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사찰단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입니다. 핵사찰과 관련한 전문성은 물론 가장 중립적인 국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A nuclear situation like this, where there is a dismantlement, IAEA inspectors would be a part of that. So that would just be a normal course of doing business.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은 우리의 역할을 추측하지는 않겠다며 우선 관련국 간의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실제 핵무기를 개발했던 미국과 중국 등 핵 보유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북한이 사찰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노후화된 2번 갱도와 달리 아직 핵실험에 사용된 적 없는 3번과 4번 갱도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단행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가 되었던 갱도들입니다. 위력이 매우 큰 핵실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해놨던 갱도. 만약 시료 채취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정밀한 검증도 가능해지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이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합니다. 북한이 같은 차를 또 파는 격이라면서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전 세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중계했던 북한. 당시에는 사찰단의 현장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찰을 수용하자 미국의 전문가 사이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지장한 낡은 양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제임스 액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이 장난이며 홍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찰단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지 세부 사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정치학 부교수도 풍계리 사찰 합의에 대해 김 위원장이 허울뿐인 약속으로 시간을 끄는데 도가 텄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Well, what I hear in my conversations with U.S. government officials is there's been no breakthroughs, no progress behind the scenes. What you see in front of the curtain is the same as behind the curtain. 일부 긍정적인 관측도 있지만 풍계리 사찰이 다른 핵시설로 이어질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을 찾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회담에 참석할 통역과 면담 인원수를 제한받는 등 북한에게서 까다로운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던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공항에 막 도착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맞이합니다. 환한 모습의 두 사람이지만 이미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미국 방북 기자단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 회담장에 3명만 참석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통역사 배석을 요청했지만 김 부위원장은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안과 경호에 대한 미국 측의 다른 요구사항도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실제로 미국 측에선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센터장 3명이 배석했습니다. 오찬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옆자리를 지키던 통역사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한국어가 능통한 앤드루 김 센터장이 통역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가 대면했던 3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했는데 이는 김 부위원장을 불편하게 보는
미국 측 분위기를 배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최초로 교황 방문이 실현될까요?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오는 주말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부터 이틀 동안 교황청을 공식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대신 전할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교황의 평양 방문은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내용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으니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적극 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방북단으로 동행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에게도 김 위원장은 허리를 숙이며 교황청의 초청의 뜻을 꼭 좀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황청에서 이번 초청을 수락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 방문하는 최초의 교황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교황청과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예고하면서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지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난폭 운전을 하다가 차를 철로 한가운데 버려두고 달아났던 20대가 붙잡혔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에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김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서 있던 순찰차가 경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SUV 차량이 상향등을 켜보지만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깜빡이를 켜고 멈추는가 싶더니 철도 선로를 따라 질주를 이어갑니다. 순찰차의 추격이 계속되자 운전자는 300여 미터를 달리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도주 차량이 철로 한가운데 방치되면서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견인차 불러가고 견인에 가면 새벽녘에는 차가 없어요. 아주 열차 시험 관계도 없고.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20대 김모 씨.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에 덜미가 잡혀 도주 10시간 만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7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벌금 49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술을 안 먹었다고 그럽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 수치는 제로예요. 경찰은 김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가수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금부터 MBN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병역 특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인 병역 특례제도 역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대회가 버젓이 목록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소리만 볼 뿐 진짜 입상을 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하는 체육 분야와 달리 예술 분야는 국내외 48개 대회, 119개 부문의 수상 실적을 인정해 병역 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병역 혜택을 받는 체육요원이 18명인데 반해 예술요원의 수는 4배가 넘는 79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예술요원 선발 과정에 많은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한 발레 콩쿠르는 지난 2015년 대회를 1년 뒤로 미룬다고 해놓고 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없어진 뉴욕 국제발레 콩쿠르는 지금도 버젓이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까다롭게 관리돼야 할 대회 목록이 2014년 이후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정기적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계기가 있을 때 정비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돼 있진 않아요.
입상 여부를 확인할 때도 대회 주최 측이 수여한 상장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국내 협회에 입상 인정서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협회 측이 마음만 먹으면 부정 선발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이 되게만 하면 되니까 좀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면 확실한 방법으로 그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선발 기준이 되는 대회 목록 관리부터 확인 작업까지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예술 요원들의 대체 복무 관리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체 복무 기간 중 일정 시간에 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설 학원에서 교습한 걸 봉사라고 제출하기도 하고 1시간 한 걸 10시간으로 늘려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송기준 기자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병역 혜택을 받는 예술 요원들은 대신 34개월 동안 법에서 정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기를 살린 공연과 교육, 공익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는데 예술 소외계층 혹은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사설학원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교습한 뒤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가 여기 아카데미잖아요. 쭉 옛날부터 이렇게 알던 인연이. 네. 봉사활동을 하고 준비 시간과 이동 시간을 예술 요원이 요구하는 대로 적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1시간 좀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왜 봉사 시간이 이렇게 되냐 했더니 준비 시간은 포함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기관에서 1시간짜리 공연을 11차례 실시한 예술 요원 윤모 씨가 인정받은 봉사 시간은 무려 176시간에 이릅니다. 봉사를 마치면 열흘 이내에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규정 역시 있으나 마나입니다. 병무청이 제출 시한 관리가 어렵다며 공문까지 보냈지만 관리를 책임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규정을 무시하고 확인서 제출 기간을 한 달로 슬쩍 늘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문예위에 직접 찾아갔지만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인터뷰 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거부하셔서 제가 한번 그래도 직접 와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예술요원의 봉사활동 목표 시간 달성률은 61%. 봉사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전역이 연기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술요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구치소에서도 비선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 씨는 구치소 생활 과정에서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100번이 넘게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규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확보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의 교정시설 수용 현황입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본명이 최서원인 최순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과 조윤선 전 장관 현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최순실 관련 내용. 660여일간의 수감 기간 동안 교도관 면담을 116회나 요구했는데 일주일에 하루꼴이 넘습니다. 진료 관련 요구를 비롯해 식사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장을 직접 만난 것도 5차례에 달합니다. 특정인이 과도하게 교정 공무원들을 면담한 것은 특혜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정행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고 실제로 교정행정의 공정성이 해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구속 수감된 지 500일이 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장 면담을 포함해 교정 공무원 상담이 79번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차례 교도관을 면담했고 기업인 중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번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신동빈 회장이 눈에 띕니다. 우 전 수석은 약 260일간 344회, 하루 1.3회꼴로 변호사를 만났고 신동빈 회장은 하루 1.4회꼴로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3년간 152억 원을 들여 점포 500곳 정도가 문을 열었는데
지금 이 중 살아남은 곳이 40%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60% 이상의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풀려진 걸까요? 오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상인의 창업 지원 사례로 적시한 인천의 한 점포입니다. 현재 횟집으로 운영 중인데 애초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한 청년이 창업했던 덮밥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3년간 총 499곳의 청년 상인 점포를 위해 지원한 정부 예산은 약 153억 원. 이 가운데 184곳이 휴폐업하고 315곳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이 수치는 대체 상인이라는 꼼수 덕분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청년 점포처럼 망한 이후 일반인이 영업하고 있는데도 이를 대체 상인이란 용어로 청년 상인 점포 실적을 부풀린 겁니다. 이를 뺀 실제 청년 점포 영업률은 39.6%로 약 60%가 문을 닫은 셈인데 중기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하는 건 청년 점포를 몇 개 조성해서 몇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 시장 내에서 그게 핵심이잖아요. 여러 논란 속에 중기부는 내년부터 청년 상인 개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상인 수만 늘려놓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청년 점포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글날과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 영릉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애민 정신을 기리고 한글에 담긴 가치와 슬기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572주년 한글날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선 한글 대신 어려운 외국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표기된 안전 용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을 몰라서 사용을 못할 지경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출입문 아래 출입문 비상코크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사고로 열차가 멈추면 안에서 문을 열고 탈출하도록 만든 여닫이 장치입니다. 사용법이 붙어있긴 하지만 코크라는 이름이 낯설다 보니 용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로서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에게 5분 내로 사용해야 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는 멀리서 봤을 때 제세동기와 AED라는 어려운 표지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사고에 희생을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일본식 표기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 위에는 일본식 표현인 추월이 버젓이 표기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엔 추월 대신 앞지르기라는 표현을 권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기한 고속도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견을 갓길로 고쳐 쓰는 등 일본식 표현을 고쳐나가고 있지만 추월은 더 잘 보인다는 이유로 그대로 둔 겁니다. 모든 연령대에도 알기 쉽고 그리고 법령에 들어있는 앞지르기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사가 갈리는 급박한 순간에 쓰이는 안전용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형, 오빠, 애교, 그리고 오지다, 갑분싸, 름곡, 옵높. 어느 쪽 말이 더 익숙하십니까? 앞쪽에 영어로 된 건 K-팝 팬들이 한글을 읽기 위해 알파벳으로 적어놓은 거고 뒤에 건 우리 청소년들이 흔히 쓰는 신조어, 일명 급식체입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음악을 좋아해서 등 그 동기야 어찌 됐건 외국인들은 한글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린 한글이 우리말임에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기역, 니은과 함께 ABC를 익히고 어휘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빠르게 대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글보다는 간단하고 편한 그들만의 단어를 창조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그만큼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아이들 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더구나 관공서에서 쓰는 문서나 법원 판결문은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가 지난 게 언젠데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뒤섞여서 일반인들은 알아듣지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니 우리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집단별, 계층별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정부에서도 자치법규나 공문서에 한자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이돌에게 한글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훈장까지 수여하는 지금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한글은 한국인의 천재성에 대한 기념비다.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글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굳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와 전 세계인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 바죠. 그럼에도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이라도 말입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이번에 붉은 불개미 5,900여 마리가 발견된 곳은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을 들여오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과일이나 채소, 목재 같은 식물류만 검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온 개미는 이러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물건에 붙어 있었던 거고요. 방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물류창고에서는 붉은 불개미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머물렀던 인천항에서만 수십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여왕개미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역 당국은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어막을 설치를 했고 방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구에 이어 내륙에서 잇따라 붉은 불개미가 나타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중국에서 온 스팀 청소기 컨테이너 안에서 나왔는데 공산품은 검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점은 또 있습니다. 검역 당국은 창고 직원이 붉은 불개미를 발견해 신고한 지 2시간여가 지나서야 확산 방지용 점성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10시 20분에 와갖고 신고했는데 12시 한 10분이요? 그래서 새통 사갖고 와갖고 비닐 치고 사람 날려갖고 이 골판지 날라다니는 거 다시 모아놓은 거죠. 이게 무슨 검역이야. 붉은 불개미는 독성이 꿀벌과 비슷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상인이라도 여러 번 쏘이면 현기증이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검역과 방제 작업 곳곳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확산을 막을 대응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무주택자여야겠죠. 그런데 멀쩡한 자기 집이 있으면서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걸린 사례가 올해만 1,000가구나 됩니다. 이 중 91가구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24채를 보유한 주택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분양할 집을 잠시 보유한 개인주택 사업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는 걸 노린 거였죠. 또 일부는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집을 마련했지만 이를 숨기고 계속해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대기자만 2만 명이라는데 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얼마나 지금 행복한가를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19회 세계 지식 포럼이 내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과 신라호텔에서 열립니다. 앨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글로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동아시아 국제 정세 흐름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세계 지식 포럼은 이 같은 글로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집단지성을 주제로 다룹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집단지성의 공유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가장 주목받는 연사 중 한 명인
최초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여성 의장 제닛 옐런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르익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첫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칼륨라이드 대통령, 중국 최대의 저가항공 창업자인 왕정화 춘추그룹 회장, 한반도 문제의 세계적인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 퍼스 미국 아시아센터 CEO 등 250여 명의 연사가 각자의 해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금 아주 불안한 시대에 역할을 좀 확대할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문제에 대한 집단 지성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지식 포럼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민통선 인근에서 사흘간의 자전거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올 들어 남북 관계가 훈풍을 타면서 이런 대회도 가능해진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170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힘찬 페달질을 시작합니다. 길고 긴 꼬리를 문 치열한 레이스가 초반부터 펼쳐지고 두 다리에만 의지해 높은 경사를 오르는 선수들의 입에선 거친 숨소리가 이어집니다. 마침내 관중들의 열렬한 함성 소리와 함께 선두권이 결승선을 통과하며 3일간의 레이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남북 평화와 체육교류 활성화를 기원하며 펼쳐진 이번 대회는 20개 팀 170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3일간 고성, 화천, 파주 등 민통선 지역을 거치며 215.9km의 열전을 벌였습니다. 민통선을 따라 3일간의 대장정을 펼친 참가자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This kind of peace is a natural thing. I believe that it should be natural for this place too.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으며 평화의 길을 달린 참가자 모두가 승자인 대회였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밤 북서쪽부터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전국으로 확 내리겠고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5에서 2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영남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처럼 내일 비가 지나고 나면 더욱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모레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상 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16도, 춘천은 15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18도, 대구는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가끔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날은 더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러 오면서 타고 온 차량의 바퀴를 확대해봤더니 알파벳 R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고급차의 대명사, 영국 롤스로이스 차량인데 총탄을 막는 방탄 모델은 2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비싼 이 차가 어떻게 유엔 제재를 뚫고 북한까지 들어간 걸까요? 보란 듯이 타고 온 걸 보면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을 한 방 먹였다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